바로 직전에 열렸었던 경남과의 홈경기, 중계방송사에서는 이 경기에 뛰게 될 양팀 선수들의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인터뷰를 진행한 선수는 바로 수원에서 뛰었던 이강희 선수였습니다. 그는 사전 인터뷰에서 본인의 프로 첫 팀인 수원을 상대로 그토록 뛰고 싶었던 빅버드에 서게 되었다면서 상대 선수로 왔지만 이곳에서 뛰게 되어 영광스럽다는 말과 함께 약간의 감정이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토록 뛰고 싶었던 빅버드, 이 말에 빅버드의 가치, 무게감이 잘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나 뛰고 싶었던 곳, 그곳은 늘 승리하기 위해 싸워야 하고 또 승리해야만 하는 그 책임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홈에서의 부진한 모습, 고개 숙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지만 지난 경남전에서는 오랜만에 이곳이 바로 빅버드지, 이런 자긍심이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시즌 이곳을 뛰는 우리 선수들이 이러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함께 가져주길 바라면서 우리 팬들도 빅버드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다방 크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 시대의 참 실직자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자꾸 바뀌네요. 재취업했다 실업하셨다. 예, 뭐 이기면 실직하는 거고요. 지면은 실직. 이제 또 돌아오는 거고 그렇죠 뭐. 예, 계속 실직 상태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분과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고 싶은 꼴다방의 막내 브라이언입니다. 아유, 갑자기? 요새 많이 힘든 거 보구나. 이제 뭐 2년이 지났는데 입사를 한 지 이제 항상 꿈을 꾸죠. 그렇습니다. 도비가 되고 싶은 꿈. 여자친구 어떡하고? 여자친구요? 예. 그래서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 물고 참아야지 뭐. 이걸 들어줘야 할 텐데. 들어줄 거예요. 예. 쇼츠각 나왔다. 그 미생의 유명한 말이 있죠.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아, 현실이에요. 저기 14년 차 저도 참지 않습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죽을 맛입니다, 저도. 네, 계속해서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 사는 개랑 청사계 강윤입니다. 강윤님까지 이렇게 모두 완전체로 또 모여주셨고요. 바로 지난주였죠. 경남전에 제가 4대0이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비웃었거든요. 흰자를 그렇게 줬는데 너무 다들 믿음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 4대0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변버지께서 이번 주는 게시들을 안 주시더라고요. 게시를 주셨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맞출 수가 없었고, 네네.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있었어요. 네, 뭐였나요? 예, 바로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거였는데, 예. 우리가 50% 먹고 상대가 마이너스 50% 너프 먹으니까 2대0의 두 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논리적이네요. 예,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꽤나 논리적이네요. 예, 저는 이제 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걸 또 여실히 느꼈어요. 그러네요, 또. 네, 스코어를 보면서 큰 회개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믿음이 온전치는 않아서 다음 경기에도 다득점을 예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온전히 믿게 하려면 수원이 한 10경기는 다득점을 계속 보여줘야지 제가 신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수원이 이렇게 달라질 줄 그치, 몰랐거든요. 급격하게. 그렇죠. 그 연승을 하고 있었던 찰나이긴 했으나 그 4점을 넣을 거라고는 제가 본 수원 그 작년에도 가서 보지도 못했는데 그 전남전 대승이었나요? 맞아. 5대1인가? 이겼어. 4대1인가 5대1인가 네. 이겼어. 그쵸. 근데 이렇게 빠른 6, 7라운드 만에 이렇게 다득점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와야 3대 0이다 했는데 전반에 4골이 터지니까 후반에 뭐 7대 0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반 끝나고 지미스님 예측도 금방 깨지겠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4대 0 맞춰가지고 지미스님 이번에 계시를 받지 않았나. 저는 그거예요. 4대0 딱 됐을 때 그 이후부터 두 가지의 조금 이렇게 불안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우리 그 VAR로 골 취소된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점할까봐. 그래서 4대0의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순결한 4대0을 만들고 싶어서 불안했었는데 이제 취소됐고, 또 후반전에 우리가 늘 뻔했어요.
이런 얘기 좀 그것도 그렇죠. 불안했나요? 안 들어갈 때마다 왜 이렇게 다행이던지. 음. 오히려 또 그랬던 그 경기였고 아무튼 제가 솔직히 그냥 던졌거든요. 그쵸. 왜냐면 다 알고 있습니다. 선제골이 들어가면 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기 나오겠다. 그리고 또 이제 판타스티포가 우리 수원의 그 외국인 용병 공격수 4명이 한꺼번에 이제 선발로 출전한 게 아마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던져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격진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가져도 된다. 작년에 뮬리치가 있던 그런 공격진이 아니다. 여러분 더 믿음을 가지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도 이런 빵빵 터지는 경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일용 감독이 경남 선수들 보고 촌놈처럼 경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인터뷰 나왔죠. 기사가 됐죠. 네. 수원은 차가운 도시 남자처럼 차도남으로서 경기를 했던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차도남 모드가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창원이 촌은 아니에요. 대도시죠. 대도시예요. 대도시에서 촌놈처럼 축구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또 뭐 그런 또 발언을 하셨던 우리 을룡이 형님 그런 또 사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번 주에 좀 세부적으로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다루기로 했었죠. 바로 심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 크게 이슈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정효 감독의 퇴장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025 시즌 K리그 1 6라운드였죠. 대전 하나시티즌과 광주 FC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정효 감독님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정효 감독님은 경기가 진행이 되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후반 추가 시간 벤치에서 이제 물병을 발로 차는 행동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 이정효 감독님이 물병을 차는 행동을 대기심이 확인했고 주심이 바로 퇴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문투성이인 게 뭐냐면 물병을 찬 방향은 상대팀이 아닌 그 심판 쪽도 아닌 광주 벤치 쪽이었고 관중석이나 경기장 중앙으로 향한 것도 아니었고 심판에게 위협이 되는 거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건 주심이 아닌 또 대기심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심의 제보를 받은 주심은 직접 상황을 보지도 않은 채 다이렉트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경기 규칙에 따르면 이 해당 행동이 이정효 감독님이 하신 행동이 기본적으로는 경고 사유에 가까워요. 그렇죠. 근데 심판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하거나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동이라면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네. 그런데 왜 퇴장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네. 보니까 광주가 그 전 경기였던 포항전에서 그 선수 부상에 대해서 스태프들이 강하게 항의하다가 일명 괘씸죄, 보복성 판정을 내린 거 아니까 길들이기라고 하잖아요. 그 심판들의. 네. 그래서 권위적인 그 권위주의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됐고 감독에게는 그 사후감면 이야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 관리 주체가 아시다시피 축협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FA 심판위원회라고 이름 바뀌었죠. 판정에 대한 피드백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소통 창구도 좀 막혀버린 그런 상황인데 우리 수원도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관적이지 않았던 그런 판정에 대해서 더 잘 느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이 K리그를 보면서 이 심판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더 큰 문제는 판정의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는 점이에요. 심판진은 퇴장 판정을 내린 뒤에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경기 감독관 역시 침묵을 유지했고요. 협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가 됐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조차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K리그는 팬들과 이게 같이 저희가 성장해온 리그인데 그런데 왜 판정 하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이뤄내지 않고 현장에 있던 이들마저도 해명을 회피하는 구조라면은 이게 리그 전체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규정은 존중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그보다 앞선 설득력이 먼저 따라야 진짜 스포츠가 또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FC 이정효 감독님 사건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퇴장당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축구를 보는 팬, 그리고 관계자, 리그 자체의 운영 철학이 맞닿아 있는 본질적인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판은 권위를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저는 딱 이거예요. 절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물병 하나로 감정을 표현한 감독이 퇴장을 받아야 했다면 그 판정을 내린 주심은 결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축구가 이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심판진 내부에서도 좀 폐쇄성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작년 충남 아산전이었나 하고 올 시즌 또 충남 아산전 끝나고 변상훈 감독이 물병을 한 번씩 던졌잖아요. 아, 맞아요. 심판이 못 봐서 참 다행이네요. 제보가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 네, 그 대기심이 안 보고 얼른 빨리 들어갔나 봐서 너무 다행이다 싶고. 아, 웃겼네. 네. 뭐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브라이언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 심판 판정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두 개의 뉴스에 대해서 네.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걸 좀 더 준비해 왔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KBS 뉴스에서 보도한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입니다. 아, 논란이 컸죠. 네. 예, 프로평가 패널 회의에 참석한 김영수 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좀 전에 그 브라이언님이 저 설명해준 이정효 감독의 퇴장에 대해서 이게 적절했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는데 혈압이 좀 높으신 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전술을 짜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 아닐까요? 라고 기자에게 반문을 하면서 손해를 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익 본 것도 나열해 보면 많지 않을까 싶다라고 대답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매우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 현재 심판 배정은 심판 본인들에게는 일주일 전에 배정이 되고 네. 일반에는 경기 1시간 전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경기 1시간 전에 공개되는 내용을 가지고 심판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예측해서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우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문제인데 팀과 팀이 붙어서 경쟁하기도 바쁜데 그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의 성향까지 알아서 전술을 짜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스스로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지 그리고 또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인식이 이렇다면 심판위원회의 인식이 어떤지도 저 발언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혀 일반의 인식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해서 한 가지 더 뉴스인 스포티비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 또한 매우 문제적이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은 이정효 감독에 대한 퇴장 판정에 대한 그 현직 심판들의 의견을 묻고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심판위원회에 대한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예, 좋은 기사니까 찾아서 일독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기사 제목은 이정효는 경고가 맞다. 심판도 피해자인 본질적인 이유. 지면 안 되잖아? 입니다. 이 기사 중에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심판위원회가 심판에 대한 경기 배정권과 사후평가를 무기로 심판들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스포티비에서 받은 녹취록을 그대로 옮긴 건데 스포티비 뉴스에 제보된 수많은 녹취 파일 중 일부다. 심판위원회 소속 A 임원이 경기 전날 K리그 심판에게 전화를 건 충격적인 내용이다. 특정 팀이 지면 안 되잖아. 마무리 잘하면 보너스로 배정을 더 해줄게. 요게 이제 기사 원문이에요. 맞아요. 네. 해당 기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심판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다루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 K리그 전체 팬들에게 화제가 되는 것은 이 내용이 그대로라면 심판평가위원회 임원이 심판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승부조작이잖아요. K리그는 벌써 두 번의 승부조작을 겪으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해당 임원이 누군지 밝혀내고
이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판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감사와 개혁이 필요한 수준이다라고까지 여겨지는 그런 발언이에요. 저는 이 뉴스가 더 이슈되고 파헤쳐지지 않는 상황이 매우 아쉬울 따름이고, 어떤 언론이라도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좀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까지 드는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묻히기에는 워낙 사안이 중대한 거라서 그 특전 팀이 지면 안 되잖아요. 특전 팀이 어딘지도 궁금하고. 예. 이렇게 구린 게 있는 게 참 찝찝합니다. 네, 한- 이런 말이 도는 게 이제 또, 뭐 이거는 우리가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작년부터 도는 말 있잖아요. 수원이 1부 리그 올라가면 안 된다. 2부 리그가 수원 네. 덕분에 흥행하고 있다. 근데 더군다나 그러면서 우리가 묘하게 판정이 홈에서도 되게 맞아. 좋진 않게 네. 불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그냥 아유 더러워 하면서 네. 판정 이상했어라고 넘어가는데 네. 이제 팬들 마음속에도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런 예, 사건까지 있으니까. 석연치 않고 그리고 점점 이제 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정말 문제적이고 이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빨리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걸 관해서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너스님은 어떠세요? 두 분께서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길게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뉴스를 보다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야구가 올해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 관중이 1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즌이 끝나면 관중이 1,200만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야구가 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기자분의 얘기는 이제 허구현 총재가 KBO의 그 이제 뭐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재. 총재를 네, 맡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야구 쪽에서. 근데 지금 정몽규가 사선을 하면서 지금 임원 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젊은 축구인들이 다 고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 심판진들을 축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축구 쪽에서는 아직도 특정 구단이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뭐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기사를 써달라 이런 관행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축구계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판진들의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아마 이런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판들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는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있으려면 일관성 있는 판정이 있어야 하고 특히나 경고나 퇴장 같은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판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권위를 자기네들이 원한다면 독립된 기관에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고 나서 권위를 따져야죠. 자기네 내부에서도 비판하지 못하면서 권위를 따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이런 문제는 심판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시설이나 선수에게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게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급을 해서 위에서 그렇게 이번 얘기처럼 뭐 심판 잘 해주면 판정 잘 해주면 뭐 보너스로 배정 더 해줄게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심판들도 이제 상계형 심판인 경우에는 그 돈의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은 그렇죠. 저도 처우 개선을 제대로 하고 그만큼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정효 감독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전에 김학범 감독님이 물병을 치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돌려서 비판한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축구계에서. 예. 정말 많이 각성하시고 개선되고 아까도 강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린 게 있으면 파해내고 개혁하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팬들은 그런 깨끗한 공정한 스포츠를 원하기 때문에 인기가 어렵게 정말 올라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팬들이 없어서 배고팠던 시절을 다 경험했던 팬들이잖아요, 저희는.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축구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많이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을 이야기해서 계속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야구계에서 NC파크 경기장에서 그 낙하물 불미스러운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분께서 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두 분께서 또 부상을 크게 입으신 상태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운명을 또 달리하신 그 희생자분께 추모하는 마음이고요. 조의를 표합니다. K리그 경기장들 같은 경우 특히나 2부 경기장들은 노후된 곳이 많아서 이게 과연 야구계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거든요. 특히 예전에 대전 원정 갔을 때 이제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관중 밀집도가 높아서 과호흡 온 관중분이 계셨었습니다. 이를 대처할 때 이뤄진 투입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경기장 구조였고요. 또 당시에 가드 운영 등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리그의 인기와 수준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앞서 언급한 심판의 수준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경기장이나 외부 환경 같은 특히나 안전 관련된 인프라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소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화제 전환을 좀 밝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빅버드에서 펼쳐진 경남과의 홈경기 수원은 오랜만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바로 4대0 완승, 압도적인 완승이었죠. 이제서야 수원 축구가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경기 보신 소감 각 패널분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자면 완벽한 전반전, 지루한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루한 후반전에 대해서 짧게만 덧붙이자면 우리는 지난 시즌 다득점에서 밀려서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다는 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넣을 수 있을 때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약간 후반의 경기 방식이 조금 아쉬웠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커너스님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의 결과를 떠나서 기록만 본다면 이걸 누가 수원의 축구, 변성환 감독의 축구라고 할까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경기 운영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총 점유율 37대 63, 패스 성공 횟수 234대 508. 정말 놀라운 숫자고요. 수원은 지공도 강하지만 역습이 매우 강한 팀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가윤님이 말씀하신 또제골, 선제골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그렇죠. 경기였다라고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라이언님의 소감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원시원한 골과 역대급으로 잘 긁어모은 용병들이 증명해낸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선발 라인업부터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공격진의 판타스틱 4, 일류첸코, 세라핌, 브루노 실바, 파울리뇨가 첫 선발 가동되었습니다. 좋은 모습을 기존에 보여줬으니까 바로 이 시스템이 가동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루기로 하고 홍원진과 최영준이 지난 경기에 이어서 투볼란치를 구성하고 나왔거든요. 4-2-3-1 형태로. 지난 이란드전이 이 경기력 상승의 힌트였을까요? 이후부터 계속해서 투볼란치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원을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결국 변성환 감독님이 시즌 초 구상했던 부분을 수정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자신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을 잘못됐음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변화. 네, 올 시즌 초반에 사용했던 후방 3위 빌드업을 버리고 전방 4명의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을 120% 살리는 그런 전술을 잘 준비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즌 초에 우리가 시도했던 3위 빌드업의 단점은 후방과 전방에만 숫자가 많고 중앙이 빈다는 것이었는데요. 맞아요. 이 점이 조직력이 뛰어난 팀에게는 아주 맛있는 먹이가 되었기에 상대의 역습에 매우 고전했습니다. 역시나 리그에서 4골이나 먹혔던 서울 이랜드전이 아주 좋은 보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투보란치를 가동함과 동시에 센터백 조합을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네요. 또한 양 윙백을 적극적으로 전진시키고 후방에서의 빌드업에 집착하지 않고 전방 공격수들에게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패스 시도가 많아졌는데요. 이번 경기처럼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세라핌과 브루노 실바 같은 아주 빠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변화이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나 파울리뇨 선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브라이언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수정을 한 것 같고요. 그 투볼란치의 견고함과 그 무게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조금 더 중원이 강화된 느낌이 들고 이 파울리뉴의 중원 가담으로 인해서 투볼란치와 파울리뉴가 트라이앵글을 계속해서 형성을 해요. 중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원으로부터 압박이 잘 되다 보니까 홍원진 선수와 최영준 선수도 수비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전반적인 파울리뉴의 공미에서의 활동량이 투볼란치와 일류첸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까지도 큰 체계를 하나로 바꾼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리버풀 얘기해서 죄송한데 클럽 말년 시절에 특히나 이 원볼란치로 리버풀이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투미드를 전진시켜서 그래서 그게 안 통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수원의 모습을 대조해서 봤을 때 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슬롯 감독이 오면서 투미들로 배치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볼란치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제 실리적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를 가져갔는데 지금 수원도 좀 그 점을 착용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안전적으로 갖고 가면서 버틸 수 있는 힘도 마련하는 것 같고 또 사이드를 더 살릴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아서 조금 저는 리버풀이 좀 투영돼 보였다. 뭐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수비진에서는 고정현, 이건희 선수가 또 한 번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 선수들의 활약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지 U21을 위한 자리 차지라고 보시는지 정말 경쟁력이 있어서 이 자리 계속해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의 시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두 선수 다 조금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경기를 보고서 구체적으로 이 선수들이 왜 선발 명단에 들고 또 경쟁력을 지닌 선수임을 느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두 선수 다 코리아컵을 기준으로 점점 스텝업이 된다라는 거를 자기 관리에서 기대치보다 높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선발 명단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고종현의 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양발을 가리지 않고 빌드업과 안정감은 조금 더 생겼고 이건희 선수는 적극성은 뛰어난데 또 속력이 되는 선수이다 보니까 빠르더라고요. 지난 경기에도 혼자 우측에서 오버래핑으로 공격 가담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슈팅까지 날렸죠. 맞아요. 그래서 수비할 때는 더 악착같이 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모습을 이건희 선수가 보여주더라고요. 사이드에서. 또 우리 진영에서의 공을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좀 이건희 선수가 때려주는 롱킥들이 저는 좀 좋게 느꼈어요. 그 우측에서 뭐 일류첸코 쪽으로 한 번에 넘겨주는 킥이나 그래서 그냥 어린 나이라고 해서 카드로 넣는 것보다는 실력으로서의 증명을 자기가 더 하려고 하는 게 보였고 경기장에서도 그게 저 말고도 다른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든 거라고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강현님의 의견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고정현 선수의 경우는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프로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프로도 아니고 K리그2면 한국에서는 거의 최상위권 리그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경남전도 지난 전남과의 경기에서처럼 상대방이 장신의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카릴 선수도 있고 이날 선발 출전했던
경남의 이중민 선수도 188cm의 장신 선수고 작년 성남에서도 그 공중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를 대상으로 고종현이 공중볼 경험에서 4번 중 3번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출전 의도에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봤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저는 우리가 공격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 선수의 분명한 기용 의도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겁니까? 예, 고종현 선수가 절대로 못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우리 센터백 자원 중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 중에 누가 나와도 이 정도의 활약은 당연히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과거와 같이 센터백 중심으로 빌드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좀 줄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좀 오히려 합니다. 네. 전술적인 롤이 조금 네. 달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뭐 권한규 선수의 킥을 조금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도 옛날처럼 우리가 이제 첫 경기 봤을 때 레오 선수가 빌드업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진 않고 오히려 좀 더 수비 선수들은 수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전술 수정일 수도 있으니까 좋게 봤고요. 저는 이건희 선수의 경우는 전술적인 의미가 좀 더 분명한 기용이다라고 느꼈어요. 정동현 선수가 기용되면 중앙에 가담합하면서 미드필더에서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플레이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메짤라식으로 전방에 투 공격 미드필더를 올려버리면서 미드필더에서 숫자 싸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워버렸죠. 예. 네, 그런 가담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쓰면서 숫자 싸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측면 풀백이 직선적으로 터치라인을 따라서 전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선수는 터치라인을 따라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이드 플레이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이 경기장을 3등분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상대의 진영 내에 도달하는 패스를 공격 진영 패스라고 하고 우리의 수비 진영에서 도착하는 패스를 수비 진영 패스라고 하는데요. 이건희 선수는 좀 재밌게 9개의 공격 진영 패스를 성공시키고 3개의 수비 진영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수비 선수들은 수비진에서 주고받는 게 많기 때문에 수비 진영 패스가 훨씬 많은데 공격 진영 패스가 3배가 더 많게 했다는 거고 또 특히 같은 측면에 브루노 실바에게 3개 전방에 일류첸코에게 3개의 패스를 보내요. 반대편에 이기재와는 다르게 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측면 공격을 지원한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건희 선수가 뚫고 올라가고 쭉 가갖고 슛까지 때리고 오잖아요. 저는 그 사이드 풀백 자원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가 치고 올라가고 마무리까지 하고 오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고 부셔도 한번 했죠. 꼭 네. 슛이 실패하고. 과거에 이제 올리비에 지루라는 아스날 공격수가 탄식형 스트라이커일 때 잘 보여주던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이 젊은 선수들이 이런 뭐랄까 패스 하나하나, 슈팅 하나하나, 돌파 하나하나가 굉장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거라서 어디까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최근에 이 젊은 두 선수들의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재만 또 아는 이야기인데 이 U22 선수들이 활약하는 동안 원래 수원의 중원 미드필더 주전조였던 이민혁, 강영무 선수는 어느새 리그에서 2경기 연속 벤치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 소식이 아직까지 팬들에게 알려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변성환 감독님의 변화 속에 그 변화된 전술 속에 희생양이라고 봐야 할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두 선수 모두 그 변성환 감독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부상에서 막 복귀하고 있거나 복귀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또 부상 이슈가 있었군요. 네, 이민혁 선수는 지난 2주간 재활훈련을 했고 이후 B팀에 복귀를 한 상황이고 강현묵 선수는 무릎에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막 복귀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김현 선수는 재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원래는 이번 시즌 출전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선수인데 다행히 재활에 들어왔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예. 이제 이 선수 둘을 다시 얘기하면 이 선수들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고 해도 저는 다시 자리를 차지할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전술에는 지금의 선수들이 좀 더 잘 맞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는 강현묵 선수와 파울리뉴 선수는 주어진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강현묵 선수는 득점 상황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상황에 따라 직접 득점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인 역할은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에 비해 파울리뉴 선수는 직접적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득점이 타격감이 있죠. 예. 네네. 득점이 아쉬웠던 팀 상황에서 더 직접적인 득점을 노리는 파울리뉴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이유로도 계속 기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민혁 선수는 강현묵 파울리뉴의 상황에 맞물리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 강현묵에 비해 파울리뉴가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홍원진 선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민혁 선수의 좋은 연계나 드리블이 있지만 현재 전술에서는 당장 출전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건어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술 변화의 희생양이 아니라 냉정히 말하면 실력에서 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 어떤 냉철하시네요. 네. 뭐 강현묵 선수는 파울리뉴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민혁 선수는 전술 변화와 상관없이 조만간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번 경남전을 보면 최영준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첫 골 네. 장면도 관여를 했고. 네, 그렇죠. 예. 이게 마치 왼쪽에서 이민혁 선수가 하던 역할을 최영준 선수가 오른쪽에서 보여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역할은 홍원진 선수보다는 아마도 이민혁 선수가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 팀에 따라서 혹은 중원의 조합이 어떻냐에 따라서 저는 이민혁 선수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상황에서는 이민혁 카드도 써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준 선수와 이민혁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 네. 최영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홍원진 선수의 역할을 대신 할 거고, 네. 이민혁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최영준 선수가 했던 것처럼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팀이다라고 한다면 이민혁, 최영준 라인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이규성 선수의 폼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것도 관가할 수 없는 네. 상황이죠. 예. 확실히 스쿼드가 두꺼워진 것 같아요. 이 닭주전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기량만큼은 의심하지 않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폼 잘 회복해서 또 변화될 모습은 또 변화를 하시면서 또 한 시즌 길고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리그 운영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을용 감독님이 강팀 상대로는 라인을 좀 내리는 경향이 있고 해볼만 하다, 이겨야 된다 이런 상대에게는 적극적으로 좀 라인을 올리고 해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를 보니까 우리가 좀 해볼만 해보였나 봐요. 적극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해볼만 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선제골이 너무 일찍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경남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좀 일찍 실점했으니까. 네, 그리고 앞서 제가 경기 소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점유율과 패스 성공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전남전과는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경기에 임했거든요. 이을용 감독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좀 많이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날 경남은 후방에 포백을 다 위치시키고 그 위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배치하는 4-1 빌드업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4-2-4 형태로 압박을 이제 하니까 이을용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원의 2명의 측면에서 공간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해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해설진 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면 이날 경기에서는 우리가 라인을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간격을 엄청나게 좁게 형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공격수들이 수비 커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경남이 그 공간을 노리지도 못하고 아예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을 보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남의 그 플랜이 완전히 꼬였었는데 자기 집에서도 50% 먹고 들어간다 똥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었잖아요. 똥개에 집착을 많이 하시네요. 네. 똥개랑 계속 해주시죠. 네. 이을용 감독이
남의 집에서 50%를 드시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50%를 너프 맞은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건어스님의 똥개 이론 들어봤고요. 브라이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랑 맞붙어 보려고 처음에 라인을 생각보다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슈팅도 저희가 먼저 허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권한규 선수가 걷어낸다는 공이 상대가 적극적으로 태클을 해서 권한규 선수 맞고 코너킥을 주기도 했고, 초반에는 그게 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공격은, 경남 공격은 약간 우측에서 활발하게 펼쳐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통했어요, 사실. 너무 무방했고, 폰세카 선수랑 도동현이 주로 움직임을 스위칭해주면서 가져갔지만, 이것도 통하지 않았고, 중원에서 풀어나가려 했던 이강희 선수도, 저희 중원이랑 파울리뉴 선수죠. 압박으로 계속 이렇게 쌈 싸먹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한테 압박을 많이 당하는. 네. 그래서 자유롭게 패스기를 본대로 주지도 못해서 중원에서부터 우리가 강하게 압박을 가져감으로써 역습에 많이 통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반에 우리가 다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그 경남의 수비 라인에서 특별히 그 우측 풀백이었죠. 거기로 말하면은 좌측이죠. 좌측 풀백 쪽이 좀 주춤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쪽에서 많은 골이 나오기도 했고, 최영준의 2대1 패스로 컷백을 주는 것도 그렇고, 그쪽에서 많이 뚫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수원의 역습에 대처를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전술 싸움에서 확실히 수원이 우위에 가져갔던 경기인 것 같았습니다. 네, 또 그렇게 보셨고요. 그런 경남을 향해서 중계진이 또 이런 일가를 했습니다. 수원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간만에 뒷공간 제대로 털어먹는 경기가 나왔는데 그 경남이 우리를 상대로 나온 전략에 비해 수원의 경기 방식이 어떠했길래 이런 대승을 거뒀다고 보십니까? 차가운 도시남자처럼 축구를 했는데요. 냉정한 축구를 했다 이거죠. 네. 촌놈처럼 축구를 하니까 쉽게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이을용 감독이 촌놈처럼 축구했다는 말이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원이 분명히 잘했습니다. 잘한 부분 있지만 경남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더 확실하다고 저는 느껴요. 이 수원은 전남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중앙 지역에 위치하면서 공격수들이 개인 압박을 시도를 했습니다. 경남이 라인을 그렇다고 엄청 높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내려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선제 실점을 했으니까 우리 공격수들에게 빌드업을 시도하려는 경남의 수비수들이 그대로 노출됐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선제골의 중요함 그렇죠.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지는 경기였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선제골이 이날 전반전의 요약과도 같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수원의 공격진에 비해 경남 수비와 미드필더진의 집중력은 매우 아쉬웠고 실수가 상당히 유발되면서 수원이 대량 득점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경남 보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굉장히 갈수록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에 우리 수원의 공격수들이 그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비 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장면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보여주던 장면이죠. 네. 상대를 상대로. 그랬다는 얘기는 우리 적극적인 압박에 걔네 그 경남의 수비 라인이 계속 자연스럽게 뒷걸음 쳐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봤는데 이 적응이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이을용 대신 이임생이 필요했을 텐데. 뭐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 그것을 라볼피 하나 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그 이을용 감독이 전반전에 도동현 선수를 뺐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였어요. 네, 저도 되게 의외였는데 이 경남 선수들을 보면은 진짜 이을용 감독이 왜 촌놈처럼 축구를 했냐라는 게 딱 보였던 게 후방에서는 전방으로 볼을 못 보내니까 어떻게든 그냥 걷어내려고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선에서 이제 받으러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다 나한테 볼 주지 마. 나한테 볼 주지 마. 나 책임 못 져. 두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완전히 상대의 기세에 짓눌려가지고 얼어있는 상태죠. 제가 일요일날 경기를 뛰었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시합 때 경기장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마 경남 선수들도 이 빅버드에서 그 엄청난 수원의 팬들의 응원에 그렇게 약간 좀 짓눌리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거를 이제 이을용 감독이 촌놈처럼 축구했다 이렇게 비유하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빅버드죠. 그렇죠. 다시 보기를 보는데
네 번째 골이 온사이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카메라가 이강인 선수를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냥 웃으면서 이게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 같은데 이제 전반에 4대 0이란 스코어 때문에 웃으면서 이제 뒤에 골키퍼 있는 쪽을 향해서 말을 해요. 볼 달라고. 볼 줘 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도 좀 이제 어이가 없는 건지 좀 웃긴가 봐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볼 줘 이러길래 좀 그게 좀 웃기게 봤습니다. 경기 보는데. 왜냐면 전 경기에서 청주를 3대 0으로 이겼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힘든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전반에 4대 0이 그렇지, 그렇죠. 예. 4대 0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빅버드에서 또 1대 1로 비겼던 그런 또 비겼으니까. 예, 기억도 있잖아요. 해볼만 하다 생각했을 텐데 역시나 대단했습니다. 올해의 빅버드는 정말 미쳤다. 미쳤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도 잘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또. 본인이 그럼요. 여기 떠나서. 예. 또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또 이 경기는 외국인 용병 선수들의 대활약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4골 모두 이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합작을 했습니다. 골 장면 살펴보면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골을 건너스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득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10분 오른쪽 측면에서 최영준 선수가 일육첸코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중앙에 위치한 브루노 실바에게 컷백을 내줬는데요. 브루노 실바가 경남 수비수를 벗겨내는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드리블이 좀 길기도 했고 약간 넘어지면서 커버를 하던 설현진 선수가 이제 공을 마크하게 되는데 이 설현진 선수와 류현우 선수가 서로 이제 양보를 하면서 그 틈에 이제 브루노 실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골은 고종현에게 패스를 받은 양영모가 왼쪽 세라핌을 향해 롱 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이준재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볼을 지킨 세라핌이 뒤로 접근해 오던 파울리뉴에게 패스를 주고 파울리뉴 선수가 전방의 일류첸코 선수가 일명 밟아 하는 맞아요. 밟아주는 조기 축구 용어죠. 그렇죠. 파울리뉴 선수에게 볼을 밟아주면서 파울리뉴 선수가 달려오면서 그대로 논스톱으로 찬 슛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조기 네. 축구의 식으로 하면 양용모가 출발하고 찬 거고. 그렇죠. 뭔지 아시죠? 많이 아시죠? 출발하고 찬 거고 이제 그 파울리뉴가 들어오면서 밟아 그러니까 밟아준 거죠. 그렇죠. 네, 조축 용어까지 나왔고요. 역시나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실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골키퍼와 그 수비수 사이에 볼이 애매하게 떨어졌을 때 서로 콜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실점당하는 장면이 많은데 역시나 그런 점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또 그 설현진 선수가 포워드 출신이라 수비 가담으로 내려온 거라 그래서 이제 더 어물쩡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집요하게 우리 브루노 실바가 이제 물어뜯은 셈이 됐는데 이 첫 골 장면은 특히나 이 브루노 실바의 적극성이 빛났다고 봐야 되겠죠. 브루노 실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우 동의합니다. 볼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극성이 굉장히 빛나는 선수입니다. 그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필 존스라는 선수가 제가 어떤 경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넘어지면서 그 네 발로 기어 나가서 헤딩으로 클리어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스날전이죠. 지루가 골 넣으려고 할 때. 아 그런가요? 하필. 네. 그 네 발로 기어가서 헤딩으로 클리어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브루노 실바가 이렇게 달려갈 때 약간 그 장면이 오버랩 됐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이게 여담인데 제가 이제 축구 시합을 나가거나 하면 이제 가족들을 절대 못 오게 합니다. 왜요?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그렇죠. 가족이 보고 있으면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날은 브루노 실바 가족들이 온 걸로 보이거든요. 외국인 용병 가족들 다 온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브루노 실바의 적극성과 이 가족들의 응원이 만들어낸 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브루노 실바의 적극성은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그 기존 경기였던 전남전에 그 골키퍼랑 그 경합하면 떨어진 볼 브루노 실바가 뒤에서 출발했는데도 그거를 따내면서 뭐 PK 취소가 되긴 했지만 유도할 뻔했죠. 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경합을 할 때마다 아 이거는 늦었는데 아 이거 위치 선정 뺏겼는데 싶었는데도 그걸 뭐 어깨를 밀어 넣든 뭐 어떻게 해서든 그걸 따내든지 방해를 끝까지 하든지 이런 모습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우리 수원에서는 이제 다른 선수들도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골 장면은 그런 브루노 실바의 적극성이 빛났던 골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골은 인류와 파울리뉴의 호흡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계속해서 이 두 선수의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점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K리그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나왔죠. 우리가 공을 차다 보면 그 헤이, 헤이 이걸 많이 말하고 야 밟아, 출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밟아를 자주 외치곤 하는데 그 밟아의 정석이지 않았나. FM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류첸코를 왜 원했고 일류첸코 같은 스타일의 톱이 필요한 이유가 이번 발바에서 보여주었고 그 연결을 통한 볼 내주는 타이밍도 좋았고 무롤은 파울리뉴의 슛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클란 라이스처럼. 아, 네, 그 급은 그런 아닌데 느낌을 뭐 그 급은 아닌데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 뭐 아무튼 뭐 그러한 슈팅 파괴력이 있지 않았나. 마무리까지 좋았던 연계와 마무리가 합작이었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파울리뉴 선수도 대단했지만 그 두 선수 일류첸코와 파울리뉴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세라핀과 브루노 실바의 좋은 플레이에 대해서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는데요. 얘기해 주시죠. 이 플레이가 전남전부터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권은수님도 잘 설명해 줬지만 좌우 윙어 선수들에 대해서 발이 아니라 롱볼로 공을 연결하는 경우가 지금 전남전에서도 종종 보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윙어 두 선수가 공중볼에 경합을 하지 않아요. 그 슬램덩크를 보셨으면 기억나는데 강백호가 리바운드를 잘하니까 강백호를 막는 방법으로 못 뛰게 합니다. 신현철이. 못 뛰고 떨어진 공을 그 자리에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그것처럼 상대 선수와 경합을 몸싸움을 해주면서 공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소유권에 대해서 싸워서 탈취해내는 장면을 많이 맞아요. 가져와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집착적으로 네. 탈취하려고 하죠. 그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보면은 양용모가 출발하고 때리면 세라핌이 이제 이준재와 경합을 하는데 헤딩 경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준재를 밀면서 공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때 터치라인에서 딱 잡고 돌자마자 바로 파울리뉴에게 리턴을 딱 내주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전남전사부터 해갖고 계속 이 브루노 실바 세라핌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 윙어 선수들의 능력이 대단한 거다라는 것도 한번 느껴지고요. 그럼요, 능력이죠. 네, 왜냐면 보통은 공중 롱볼이 오면은 헤딩 경합하거나 가슴으로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떨어뜨린 다음에 소유할 수 있는 여유를 있고 그다음에 스킬이 있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지금 적절하게 잘 쓰고 있다. 전술적으로. 이거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파울리뉴 선수와 일류첸코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날 파울리뉴 선수가 13개의 패스를 성공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4개의 패스를 일류첸코의 발에 보냅니다. 그리고 일류첸코도 3개의 패스를 파울리뉴에게 보내면서 화답을 해요. 그리고 그 패스 중 2개는 각각 서로에게 어시스트를 해준 패스였고요. 매우 좋은 호흡이었고 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감에 따라서 매우 위력적인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파울리뉴 선수에 대해 찾아보면서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그 천안 시절의 경기를 보면서 변화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트너의 역할이었는데요. 천안 시절 파울리뉴는 모따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모따는 지금 1부 리그에서도 7경기에서 2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신의 좋은 피지컬을 가진 모따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연계해주면서 파울리뉴가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천안의 주요 공격이었고 그게 파울리뉴가 10골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주전 공격수는 그것이 어려운 선수였기 때문에 파울리뉴가 고전했던 것이 아닐까.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제껴서 슛을 했어야 됐으니까요. 오히려 그 선수에게 밀어줘서 그 선수가 슛을 하도록 했어야 되니까요. 근데 현재 일류첸코는 파울리뉴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밥상을 잘 차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을까,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일류첸코가 그 밟아할 때도 밟으면서 그 상대 수비를 한 2명은 끌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나니까 파울리뉴가 좀 프리하게 슈팅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더욱 아주 많이 되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골도 뭐 우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 강현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골 장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 34분경 홍원진 선수가 전방으로 길게 연결한 공을 경남 골키퍼인 류원 선수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이 공이 상대 미드필더인 해난 선수에게 연결되는데요. 해난에게 파울리뉴 선수가 압박하면서 공을 매우 잘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대로 상대 골문을 향해 전진을 하다가 우측에서 침투하던 브루노 실바 선수에게 연결합니다. 그러나 이 공을 상대 수비 김선호 선수가 태클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서 다시 파울리뉴 앞에 떨어지고, 그것을 파울리뉴가 쇄도해서 슈팅호를 가져가고 그게 그대로 연결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이 네 번째 골은 전반 43분경 일류첸코 선수가 파울리뉴에게 전달한 패스가 차단되면서 뒤로 흐르는데요. 이것을 브루노 실바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상대 수비수인 우주성 선수에게 블락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튀어나온 공에 대해서 파울리뉴 선수가 매우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혼자 쇄도를 해요. 네. 다른 선수는 다 딴 데 보고 있고. 그때 그 쇄도한 공을 또 지체 없이 골문 앞에 있는 일류첸코에게 연결했고, 일류첸코가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일류첸코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인지 여부에 대해서 VAR 판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영상을 보셔서 다시 아시겠지만 파울리뉴에 비해서는 일류첸코가 앞서 있었지만 오프사이드 규정의 핵심인 볼에 비해서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온사이드로 판정되었고 득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네, 역시나 멋있는 골이 터졌는데, 전반전에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이 나왔을 때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어서 전반전에만 두 골이 더 터져 나왔죠. 이 세 번째, 네 번째 골 장면 다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실상 세 번째, 네 번째 골도 첫 번째 골과 같이 공격수들 개인의 좋은 집중력으로 만든 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대 실수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공격수들이 매우 높은 집중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좋은 압박을 시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상환 감독이 작년부터 원하던 전방에서의 압박과 탈취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경남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매우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경남이 실수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을 저는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아직 자아도취하면 안 된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브라이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번째 득점은 그 득점의 시초죠. 약간 파울리뉴 선수가 압박을 하면서 볼을 탈취되었고, 그거를 내주려고 했는데 브루노 실바에게 그 볼이 경남의 좌측백이었던 37번 김선우 선수죠. 김선우 선수가 계속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걷어낸다는 볼이 되려 파울리뉴 쪽으로 흘러서 오히려 파울리뉴 선수가 솔로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걸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득점을 했는데 상대 입장에선 너무 허무하게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개인 기량으로 하나 또 해준 느낌이 들었어요. 세 번째 득점은. 네네. 그리고 네 번째 득점은 브루노 실바의 그 슈팅이 아까도 말씀했지 굴절이 됐는데, 이게 축구식으로 말하면 아다리가 좀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아다리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천만다행인 건 상대 선수의 관여가 없이 그냥 파울리뉴에게 흘렀다면 옵사이드의 여부도 봤을 텐데, 수비 굴절로 인한 그 상황이 무력화되었고, 파울리뉴의 컵백을 내주는 볼의 위치가 또 일류첸코보다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골로 인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일류첸코도 공보다는 내가 뒤에 위치에 있어야겠다라는 걸 인식하고 침투해서 넣으면서 다이빙을 해서 마무리를 한 거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류첸코가 어느 정도 이걸 생각을 하고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나라고도 해서 좋은 움직임으로 좋게 마무리를 했고, 우리한테는 운이 많이 따른 네 번째 득점이 이렇게 또 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운도 잘해야 따르는 것 같아요. 맨날 우리가 좀 안 따르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따라도 되나 네. 싶고.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항상 슛 좀 때리자, 슛 언제 하냐, 네. 야, 슛 때리면 벌금 내냐,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장난식으로. 근데 이렇게라도 회심의 슈팅을 앞에 판타스틱 4 선수들이 때려주니까 이러한 기회도 날 수 있었다고 해서
어쩌면 과감하고 그렇죠. 좀, 예,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이 판타스틱4가 슈팅을 때려대니까 경남 수비진들이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의 혈이 뚫렸기 때문에 단 한 선수만 남았습니다. 세라핀만 터지면 될 것 같은데 곧 터지겠죠? 뭐 저는 시간 문제라 생각하고요. 그 오늘 공개된 공업 영상을 보니까 스스로 되게 자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요. 아쉬워하고 맞아요. 그런 네, 선수들이 되게 또, 좀 짠했는데 뭐 그런 개인적인 부담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뭐 도움이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세라핌 해주세요. 선수가 이적하기 전에 6골인가? 한 시즌에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기대감이 높진 않군요. 골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브라이언이 세라핌이 가장 비싼 선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몸값이나 이적료로 인해서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선수들을 많이 봤어요. 꽤나 그래서 많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라핌 선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뿐이지 나머지 플레이는 정말 만점짜리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라핌 선수 말고 골 넣어줄 선수 많습니다. 수원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뭐 일류첸코 한 시즌에 10골 이상 넣어주고 브루노 실바도 작년에 10골 이상 넣었죠. 파울리뇨도 10골 이상 넣습니다. 뭐 부담은 전혀 안 가졌으면 좋겠고 한 6골만 넣어도 되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처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페널티킥 좀 얻어서 세라핌 졌으면 좋겠네요. 좋은 방법이죠. 예. 저도 세라핌 선수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네, 해주세요. 안 하는데, 그래도 네.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제 건너스님이 기록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기록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선수가 프로로 데뷔한 것은 2017년인데요.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거는 2022년 브라질에서 세리에 C와 D를 오가는 레트로 FC 브라질 팀에서 뛰면서부터인데요. 기록을 보면 지난 시즌까지 3시즌을 뛰면서 총 57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57경기 3시즌을 뛰면서 9골과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완벽하게 주전으로 거듭난 것은 지난 시즌 아마조나스 FC에서부터였는데요. 건우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 기록이 33경기 6골 1도움이에요. 즉 원래부터 골이 많은 선수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골을 기대하고 이 선수를 영입한 거라면 수원 삼성 스카우트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선수는 득점을 하는 것보다 득점의 상황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하는 선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수원에서도 저는 이미 아까 이것도 건우스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골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전방에서 소유해주면서 파울리뉴에게 내줬고 파울리뉴가 그거를 다시 일류첸코에도 주면서 멋있는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기 비하인드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만큼 승부욕이 있는 선수라는 뜻이라고 느껴져서 보기 좋았고요. 이 선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마수거리 골이 빨리 터져주면 좋겠지만 저는 세라핌 선수에게 골을 그다지 기대하지는 않아요. 파울리뉴와 일류첸코가 득점을 할 테니까 그것에 기여해주는 역할을 지금처럼 잘만 해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세라핌 선수에게 득점 찬스가 왔을 때 이제 그걸 놓치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또 전술적으로도 세라핌의 스코어가 집중되게끔 됐던 부분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수정이 되면서 이제 득점 포지션이 아무래도 파울리뉴로 좀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담감을 좀 이제는 덜어내고 득점을 만들어주는 데만 치중해줘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라핌 선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니까 이 판타스틱4 공격진의 압박 강도, 속도, 밀도 모두 훌륭했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1대1 방어도 좋았고 깊게 내려가서 수비 가담하는 것도, 또 수비 가담하는 속도도 좋아 보였습니다. 공격진의 이러한 수비적인 롤, 수비적인 부분 칭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단순하게 그 윙어들이랑 윙백이 같이 압박을 하지만 그 파울리뉴의 활동 커버 범위에 대해서 한번 놀랐고요. 또 윙백이랑 같이 압박을 할 때에도 그렇고 경남이 양쪽 풀백이 좀 라인을 내려서 빌드업을 하더라고요. 볼을 받아서. 근데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그 수원은 양쪽 윙어들과 파울리뉴한테 공수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또 줄어들었고 볼을 탈취한 후에도
공격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해 보였어요. 그래서 외인 선수들이 활동량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본 게 우리가 이제 그 골 취소가 됐지만 후반전에 그 큰 세이브를 한번 해요. 그것도 파울린 선수가 거기가 있더라고. 거기까지 가서 이제 아까 말한 활동 범위가 엄청 늘어났고, 공미인데도 불구하고 윙백과 같이 이렇게 막아주는 게, 일류첸코 빼고는 거의 다 내리더라고요. 풀백도. 그리고 감독님이 말한 것도, 파울리뉴 세라핌 너희 잘하고 있다. 더 많이 뛰어서 해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보면은, 같이 뛰어서 압박을 해주고, 같이 내려주는, 약간, 리버풀의 살라가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편이죠. 네, 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냥 막 역습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나아갈 수 있게 수비 가담도 해주는 걸 느꼈습니다. 강윤님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전방에서의 압박도 상당히 좋지만 수비 상황에서 적극 가담하는 것도 굉장히 전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뭐 다 좋았지만 브루노 실바 선수에게 전 좀 주목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워낙 허슬이 좋고 그래서 이 선수가 볼을 걷어내는 클리어링 2회, 상대의 소유를 방해하거나 패스를 가로막는 차단 3회, 루즈볼이 된 공의 소유를 가져오는 획득 4회, 상대방의 슈팅을 가로막는 블락을 1회까지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수비 지표도 좋네요. 네,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라핌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인터셉트라고 생각했는데 태클로 기록되는 태클 지표도 하나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탈취해서 슈팅으로 연결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뭐 일류첸코 선수는 지금 밈이 돼가고 있잖아요. 공격수로 영입했는데 헤딩 클리어하고 수비 가담하고 하나씩 역할이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수도 지난 거 풀어주고 의무 요원까지 되고 네,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또 활동량이 많고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니까 이 공격 선수들이 자기 목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수비까지 다 잘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고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럼요. 과거에 과거는 얘기하지 마시죠. 네, 지나간 일은. 예, 커너스님도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저는 이게 이번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간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세컨볼을 맨날 상대한테 다 내주고 네, 우리가 역습하는 상황도 잘 안 나왔었는데요. 간격을 좁힘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나마 측면이 강했던 경남이 측면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원에서도 굉장히 무기력했거든요. 우리 패널 모두가 국내 축구 팬임과 동시에 해외 축구 팬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외 축구 사례를 종종 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강팀인 뭐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이런 팀들도 수비를 할 때는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다 내려와요. 예, 공격수들이 역습 준비한다고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약간 좀 역설 같은데, 수비를 공격수들까지 다 내려와 줘야 전체적인 수비가 힘들지 않고 뛰는 그렇죠. 양도 줄고 오히려 역습하는 상황도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연히 해왔던 것들이 잘 안 됐었다.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라도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경남 수비진들이 수비에서부터 빌드업도 제대로 안 되고 실수 연발하고 공 오는 거를 계속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인데, 공을 잡으면 이 공격질, 그러니까 우리한테 외국인 선수들이 공격질을 이뤘으니까 압박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들어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보다 이쯤 돼서는 안정감 있게 볼을 내가 간수할 수 있을 거라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우리 공격수들이 바로 압박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을용 감독이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글쎄 왜 선수들이 그걸 이제 경기장에서 실현을 못했을지가 좀 아쉽다. 경남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아쉬웠을 것 같고, 예. 저는 경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안 됐을 때의 모습. 상대가 다 내려앉아서 세컨볼 따내서 빠른 공격수들 상대로 역습 시작하면은 우리 수비수 뒤로 물러나게 바쁘고 두들겨 맞고, 우리가 이제 맨날 당했던 걸 우리가 이제 반대로 보여주니까 역체감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저랬었는데. 그치. 저렇게 답답하게 축구했었는데 이건데 왜 못하고 있었지 그동안.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공격수는 최전방의 수비수입니다. 그럼요. 예, 그 퀄리티가 그 수비의 퀄리티가 높아. 그 보세요, 공격진들 그 1대1 공격진들이 원래 설렁설렁 수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압박을 가더라도. 그렇죠. 근데 1대1 달라붙으면서 빼내는 거 보면은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칭찬을 좀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봤고요. 또 이 부분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득점도 다득점이 나와서 좋았지만 아무래도 오랜만에 클린시트가 나와서 더 의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클린시트로 마무리한 부분 우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수원은 6경기 중에 3경기를 클린시트로 기록 중인데요. 그 푸티스태츠 기준으로 제가 자주 애용하는 축구 기록 사이트입니다. 푸티스태츠 기준으로 수원이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기대 실점 값이 1.21 xGA예요. 예, 기대 실점은 경기당 몇 골을 실점할 만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우리의 1.21은 14개의 팀 중에 7번째로 낮은 기대 실점입니다. 근데 수원은 현재 6경기에서 7실점으로 경기당 1.16점을 실점하고 있어요. 그 지표를 보면은 기대 실점이 1.21인데 1.16이기 때문에 예상 실점보다 더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상대에게 주는 찬스에 비해서는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골키퍼들이 잘해주고 있다라는 게 더 정확한 그 판단 같고요. 뭐 양용문 선수가 진짜 전남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멋진 선방들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골키퍼들이 잘해주고 있는 건 너무 고마우나 그리고 또 이 지표들 보면 초반에 다 실점한 경기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그래서 지표에 그렇죠.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술적으로 좀 수비적인 단단함을 가져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효 슈팅 허용수를 조금은 더 줄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경남전엔 잘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경남전이 그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을용 감독이 정말 오랜만에 빅버드를 방문했을 텐데 선물로 한 골 정도는 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참 박합니다. 변상환 감독. 아니 전반전 4대5로 끝났는데 라커룸에서 야 0대0이야 집중해. 참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보면서 참 그랬고요. 4골 선물 받았으니까 한 골은 돌려줬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죠. 작년에 우리가 경남 가서 쓴 돈들이 얼만데. 허무하게 돌아오던 그 생각하면 호텔비의 밥값에 우리가 쓰고 온 돈이 얼만데 그 돈 돌려받아 생각해야 돼요. 그러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이 무실점으로 승리한 것과 실점을 하고 승리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대승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무실점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플레이해준 모든 선수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그 기억나시죠? 양영모 선수가 그 중후반인가? 길게 뻗어서 선방되는 거. 저 그 실점이라고 봤는데 와, 그거 막더라고요. 이제 양영모 선수 복귀도 굉장히 든든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이 경기 리뷰하면서 승리의 MOM 선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이 다 공통일 것 같은데 이미 K리그 공식에도 선정이 되었죠. 현 시점 가장 핫한 사나이 파울리뉴 선수를 뽑았습니다. 지난 경기 평점 9.2점으로 와. 2득점에 1도움이라는 미친 스탯을 기록했고요. 3월부터 차차 폼이 올라오면서 지금 최고치에 있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양용모 선수를 뽑았다면 이번 경기에는 무실점임에도 불구하고 파울리뉴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네, 양용모 선수한테는 너무나도 죄송스럽지만 파울리뉴 선수한테 둬야 할 것 같습니다. 파울리뉴 선수 선정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리뉴 선수가 아니고요. 파울로 띠모입니다. 제대로입니다. 파울로 띠모. 2경기 연속 MOM이고요. 이제는 파울리뉴 팀이다. 수원이. 그렇기 때문에 제발 다치지 않고 풀시즌을 소화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아요.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잘 나갈 때. 또 마지막 강윤님 MOM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 선수 이름을
킹갓 빗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 또 이거 붙네요. 이 앞에. 길게 붙네요. 킹울리뇨, 데울리뇨, 빗울리뇨, 갓울리뇨, 그레이트 파울로 티모, 파울리뇨 선수로 저도 선정하겠습니다. 어이, 저희 장내 아나운서. 그쵸? 예. 투맨님 이거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중에서 파울리뇨 마킹한 선수 아무도 없죠. 파울리뇨 마킹한 사람. 예. 저는 더 헌신적인 선수 아, 좋아하기 저 서드 때문에. 나오면 하려고. 네. 이렇게 세 분 다 파울리뇨 선수로 대동단결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왜 그런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누구누구 팀이냐? 뭐 이런 에이스잖아요. 그런 표현이 하나의. 에이스가 잘 나가야 그 팀이 잘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축구는. 근데 이제 그런 에이스를 정말 오랜만에 가져본 게 아닌가. 행복하면서도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복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한데 우리랑 오래오래 잘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유, 생각 해봤고요. 은퇴는 여기서 해야죠. 파울로 띠모 선수 사랑한다는 말 이 자리에 비해서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아, 참 작년에는 연승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연승의 흐름을 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안정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음 경기 부천전이 또 매우 중요한데요. 부천전을 대비한 프리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원정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가을의 리그 막바지 우리가 반등해야 했던 경기였고 또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였음에도 무승부를 기록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무승부가 아니라 패배 같은 무승부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낙심했던 경기였는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은데 4월이 되어 다시 헤르메스 캐슬 원정을 떠납니다. 자, 부천이 당장만 보더라도 4승 2패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순위 면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로선 준비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올 시즌 부천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올 시즌 부천은 외국인 선수들을 앞세운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그 6경기를 치르는 동안 벌써 12득점을 기록하면서 서울 이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12골이나 득점하면서 도움이 3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공격적인 지표를 좀 더 살펴보자면 슈팅이 88개를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슈팅. 공격적이네요. 네, 유효 슈팅이 36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유효 슈팅을 기록 중입니다. 이에 비해서 키패스, 슈팅으로 연결되는 키패스죠. 키패스는 36개로 리그에서 8위 수준인데요. 도움이 적은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드리블이 10개로 현재 이것도 리그에서 1위입니다. 즉 지표를 통해 해석하자면 팀적으로 만드는 득점보다는 공격수 개인들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득점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부천은 득점만큼 실점도 많습니다. 리그 6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클린시트가 아예 없이 매경기 실점 중이고 9실점으로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이에요. 경기당 1.5골을 실점하고 있는데요. 부천의 기대 실점값은 6라운드 치르는 동안 1.01입니다. 기대 실점값보다 많은 실점을 실점하고 있어요. 즉 허용한 슈팅 대비 실점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를 프리뷰하면서 매번 이제 궁금해하는 게 우리를 이제 맞닥뜨리는 팀은 과연 라인을 또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라인을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맞불 작전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치적인 걸 봤을 때는 부천이 꽤나 공격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상대로는 라인을 지킬까요? 아니면 한번 해보려고 좀 덤벼들까요? 부천이 3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은 절대로 아닙니다. 압박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다소 내려서서 운영하다 오히려 두드려 맞은 경향도 있었습니다. 승리한 경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지도 않고요. 경기 평균 380개의 패스를 시도하면서 평균 패스 개수가 리그에서 9위 수준. 전방으로 연결한 전방 패스도 경기 평균 121개로
리그에서 9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즉 패스로 만들어 나간 팀이 절대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선수가 달고 올라가서 전방의 선수에게 전달해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에 기대는 팀이기 때문에 뭐 라인 여부보다는 그 선수 하나하나, 공격수 선수 하나하나에 대한 마크가 좀 철저하게 준비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적극적인 슈팅을 좀 때리는 게 중요하다. 패스키를 막는 것보단 선수한테의 대인 마크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만 잘 마크를 한다면 오히려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너스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천이 어떻게 나올지. 뭐 저도 강윤님이랑 똑같은데요. 부천이 애초에 라인이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백을 사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라인을 지킬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남처럼 라인을 올렸다가 또 험한 골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자기들이 잘하는 역습 축구를 준비해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의 이제 수원에 판타스틱 4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두렵습니다. 네. 네. 멘트가. 그렇다면은 부천에 조심해야 할 선수로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여전히 바사니 팀입니까? 그 6라운드 현재까지 바사니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팀 공격에서 맡은 비중도 꽤 높은 편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방으로 가져가는 역할 중에 하나를 바사니 선수가 해주기도 하니까요. 근데 현재 폼을 기준으로만 봐서는 갈레고 선수가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레고. 예. 네. 갈레고가 6라운드까지 총 4득점. 그리고 4라운드부터는 3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에요. 위협적인 게 많네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재밌는 부분은 원래 득점이 많은 선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아마 그 김포와의 경기였나요? 에서도 해설이 말해주는데 지난 시즌 제주에서는 15경기 뛰면서 한 골 넣었어요. 그리고 강원과 제주에서 3시즌을 뛰는 동안 67경기에서 6득점 1도움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세라핀과 비슷한 수준이죠. 득점력이. 근데 이번 시즌에 벌써 4득점째다. 그러니까 일부와의 수준 차이가 있다고 해도 갑작스런 스텝업이라고도 좀 느껴지는데, 이 세부 지표를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점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득점에 성공했던 2라운드, 4라운드, 2, 4, 5, 6라운드에는요. 각각 6개, 6개, 7개, 6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득점에 실패한 1라운드, 3라운드에서는 각각 1개, 3개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것만 보면 최소 한 경기에서 6개의 슈팅을 시도해야 한 골을 넣는다는 뜻인데요. 뭐 다르게 이제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하자면 이 선수가 슈팅을 많이 할수록 위험해진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선수에게 그 슈팅을 많이 허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이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맨마킹으로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똑같은데요. 양쪽 윙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의영 선수와 바사니 선수의 공격 전개가 활발하고, 갈레고 선수가 지금 폼이 제일 좋다 보니까 갈레고의 득점포를 저지할 수 있는 우리의 센터백들이 잘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레고, 바사니 이 두 선수 다 창의적으로 공격 루트를 제공하거든요. 또 왼발을 둘 다 왼발잡이여서 왼발을 또 잘 막아줘야 될 것 같고, 그치만 이의영 선수가 그 개막전이었던 청주였나요? 3대1 승리였던 개막전에 그때 멀티골을 넣고 지금은 골이 아예 없어요. 명단에도 제외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저조한 폼을 보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그 1라운드 때 득점도 마르세유 턴으로 감아차서 골을 넣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여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건희 선수가 맨마킹을 잘해줘야 될. 네. 또한 저는 수원과의 좀 연이 있는 선수를 잠깐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구자룡 선수 있잖아요. 부천 같더라고요. 네, 부천에 가서 지난 김포전에 풀타임 소화를 하고 기자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프로에서 가장 오래 담은 팀, 이 수원이다. 12일 날 친정 수원을 처음 K2에서 마주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구자룡 선수가 수원엔 추억이 많다. 이제 감정도 좋다. 내가 수원을 나올 때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니까 하면서 웃음을 표하면서 오랜만에 수원의 응원가를 들어볼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지금 부천 선수다. 우리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고 우리 팬 응원이 더 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잃으셨네.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원에 대한 회상을 하시면서
그치만 내가 속한 팀에서 제일 좀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류첸코와는 또 한솥밥을 먹었어서 먹었었죠. 예. 전북에서. 그래서 막는 법을 나는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외인들은 부딪혀봐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맞닥뜨리면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이 자리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구자룡 선수의 팬이시면 죄송하지만 어떤 말을 하려고 하기에 아예 여러분 그 치규수라고 아십니까? 네. 그 치규수가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 왜냐면 걔가 부천 살기 때문에 부천 원정을 이번에 같이 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구자룡의 요 인터뷰 내용을 링크 걸어서 이제 구자룡과 수원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해서 노관심인데? 라고 이제 대답해주면서 이제 그 선수가 이제 하필이면 이제 매복을 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원 뉴스보다는 약간 그 매복 영생고인가? 네, 그 전주 매복 영생고. 뉴스를 좀 우쭈쭈하는 듯한 발언도 해요. 약간 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결론은 지금 무관심이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취규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유 받겠습니다. 그 EPL에 음. 제임스 가드너라는 에버튼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리버풀 이 선- 팬이잖아요. 예. 리버풀 팬인데 맨유 유스고 소속된 팀이 에버튼이에요. 약간 그런 그 느낌이 느낌도 드네요. 나네. 예, 예. 네. 야유를 박아드리겠습니다. 구자영 선수 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전 야유를 받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부천전 데뷔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개인 기량이 뛰어난 부천 공격진들 상대로 우리 수원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처럼 또 투볼란치가 유지되면서 나오겠죠? 또 경남전과는 또 상황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공간이 안 나는 3백을 상대로 우리 F4가 깰 수 있을지 이런 공략 포인트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사이드 자원을 높게 전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보란치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수비수들의 기량보다 우리 공격수들의 기량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뮬리치가 헤딩골을 넣었었거든요. 아, 맞아. 네. 올해도 부천은 수비수들의 공중 경합 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류첸코의 연계와 파울리뉴의 침투가 저는 골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우리를 막아낼 것인가를 오히려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수원이 이랬다고. 네, 실직했다고. 네. 재취업하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이 부천이 재밌는 게 3백을 쓰는데 또 5백을 쓰진 않아요. 아, 너무 또 수비지향적이진 않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렇게 보니까는 3-4-3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이드가 열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공격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 부천의 수비 방향으로 왼쪽에서 빈 공간이 많이 열리는데요. 오른쪽이 뚫려서 실점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대표적인 거는 부산전에서 오른쪽이 완전히 열려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오버헤드 킥으로 골을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굉장히 열리는. 근데 또 그렇다고 좌측면이 열리는 거 안 열리냐? 좌측면도 열리는 우리 공격 방향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 실바와 이건희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러네요. 그 딱 고기 네. 포지션이네요. 부건이가 뭔가를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파울리뉴와 일류첸코가 어차피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두 선수의 조합에서 건너스님 말씀하신 대로 일류첸코를 향한 공중볼 경합도 이번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지난 경기 두 경기에서는 우리 이제 파울리뉴나 브루노 실바, 세라핌이 가지고 들어가면서 2대1을 노렸잖아요, 발로. 네, 어쨌든 중앙에는 수비수 3명이 있고 밀집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킥으로 머리를 노리고 거기서 떨궈지는 볼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가 가져가 보는 것도 좀 노려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인업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남전과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각자 예상하시는 라인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골키퍼와 수비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미드필더에서는 최영준과
이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규성이 선발로 나올 때가 됐다. 네. 그리고 뭐 공격은 그대로 판타스티포가 가동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홍원진 선수 대신에 경남전에 데뷔했을 때 비해서 이제 홍원진 선수 대신 이규성 선수만 밖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브라이언님의 라인업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치하고 저는 홍원진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선발로. 네, 홍원진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고 이규성 선수가 폼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홍원진 선수도 폼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홍원진 선수한테 좀 더 기회를 부여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빠른 시기에 이규성 선수를 급하게 넣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원진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또 뭐 이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근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냥 홍원진 선수가 조금 더 선발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경남전과 라인업도 똑같고 동일하게. 네, 파울리뉴, 세라핌 윌첸코, 브루노 실바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예측해 주셨고요. 마지막 강윤님의 선발 라인업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저는 부상 복귀, 우리의 부상 복귀가 또 중요하다. 지금 레오 선수의 복귀가 이제 계속 말이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뭐 레오 선수가 일단 복귀하더라도 후보서부터 시작할 것 같기 때문에 경남전과 아예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좀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상 걱정되는 건 이제 최영준 선수가 전반 뛰고 나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상인 여부가 있냐 이것도 좀 중요해서 최영준 선수의 부상만 아니라면 경남과 아예 똑같이 선발 라인업이 예상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최영준 선수가 꼭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갈레고 선수가 왼쪽 사이드 45도에서 슛을 많이 시도하고 많이 성공을 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 기준 오른쪽 모서리 쪽. 오른쪽이죠.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어쨌든 커버해주는 게 최영준 선수이기 때문에 최영준 선수의 선발 여부는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좀 합니다. 저도 덧보태서 경남전과 동일한 선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좋은 흐름에서 선수들을 굳이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 성향도 그렇고. 그 홍원진 선수도 그 첫 선발보다는 두 번째 선발이 더 좋은 잘해줬고, 모습을.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치우고 싸는 게 아니라 계속 치우는 것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4-2-3-1 형태의 라인업은 경남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홍원진 선수와 이규성 선수의 여부 정도로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승부 예측 해보겠습니다. 각자 이 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말에 수중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천은 홈과 원정에서 총 3경기씩 치렀는데 같은 2승 1패를 기록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득실도 비슷하게 6득점 4실점, 6득점 5실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근데 또 웃긴 게 좀 그 부천이 평균 득점이 2.0이라는 수치로 K리그2에서 2위예요. 득점이 한 경기당. 그래서 뭔가 먹혀? 그럼 우린 더 넣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현 시점에서 붙어 본다면 제일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결론은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 수원이 4연승의 재물이 될 부천을 상대로 2대0 승리 저는 예상해 봅니다. 2대0 승. 누가 넣었습니까? 세라핌 그리고 일류첸코 지금 생각한 거 아니죠? 지금 생각한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그리고 파울리뉴도 넣어줬으면 하는데 뭐 예. 저는 근데 그 득점보다는 세라핌 선수가 이제 조금 더 터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왜냐면은 그 엄청 울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근데 너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일류첸코가 계속 신경 쓰는 게 하나 줄 것 같다. 팀 닥터를 넘어서 멘탈 케어까지 해주는 걸 듣고 저렇게 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라핌이 좀 터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2대0의 승리에 세라핌이 하나 좀 공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즌 초에 부천에 대한 성적 예상할 때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네. 고성적을 하고 있어서 특히 성남과 부천이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제가 다크호스라 뽑았습니다, 부천은. 근데 그건 내려가지 않는다. 저는 지금까지의 성적은 운이 좀 다른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대신 그러냐? 일정도 그렇고.
네, 천안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하고 있는데 천안 선수가 어이없게 퇴장당하면서 그것도 판정이 좀 논란이 있는데 퇴장당하면서 경기를 이겼고 또 안산 경기도 1대1 상황에서 안산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이겼습니다. 그 안산 선수의 퇴장을 틈타서 후반에 골을 몰아쳤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후반에만 8골을 넣은 기록이 있어요. 12골 중에. 그래서 후반 집중력은 좋은 팀이긴 하다. 하지만 여태까지 승리해서 운이 좀 따라준 것도 난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선제 득점만 하면 진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 후반에 이제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후반에 한 골 정도는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3대1 승리 예상합니다. 3대1 승리 예상하시고요. 자, 커너스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퇴장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 예, 퇴장당한 상대한테 다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도 퇴장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부천의 에이스 왼발 두 외국인 선수를 갈바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갈레고 바사니. 예, 뭔가 갈바. 약간, 뭐 약간 좀 공사판에서 쓰이는 용어 같긴 한데 갈바 하니까. 어쨌든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실점은 할 것 같고요. 저도 강윤님이랑 똑같이 3대1 승리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3대1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 다 3대1 하셔가지고 4대1 하면 되지 뭐. 네. 따라하지 마세요. 우. 왠지- 저는 무실점 또 이어갑니다. 근데 먹을 것 같아요. 수원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양형모 못 믿습니까? 그래서 3대1인 거예요. 아니, 왜냐면 아하. 공격력이 좋은 상대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개인 역량이든 뭐든 득점력이 있는 팀을 상대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는 경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점에서 3점 차로 이렇게 앞서 나가다가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 팀 집중력이 좀 빠지면서 이제 부천이 어떻게든 밀어내면서 하나 정도 넣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박승수 선수는 한 골을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반에 나와서. 왜냐면 보니까 슛 하는 거 보니까 0점을 좀 잡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박승수 선수 하나 터지지 않을까 해서 한 3대1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대0 브라이언님이 해주셨고 또 세라핌 골까지 기대해 주셨고 나머지 저희는 3명은 3대1 그나마 양형모 덕분에 1시점이다 라고 귀결해서 3대1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승부 예측까지 해봤고요. 부천전을 우리가 이긴다면 선두권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늘 이러한 고비에서 무너지는 밥상 없는 상황이 펼쳐졌었는데요. 올해도 과연 same old 스토리가 될지 이번에야말로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를 깨부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도 라이벌전을 승리함으로써 선수들이 보여줬던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뭐 연승을 간 것도 아니고 마치 우승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경기 다음에 항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없게끔 또 일류첸코가 멘탈 케어 제대로 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수원의 원정 수천 결사대가 부천 헤르메스 캐슬을 찾을 전망입니다. 티켓팅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발목 잡힌 그야말로 바사니한테 쌍따발총 맞았던 장면이 생생한데 달라진 수원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각인시켜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오늘도 고생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승리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골다방쿠리의 47번째 팟캐스트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그 3연승을 향해 달려갑시다. 파모스 수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에 비 소식이 있는데 다녀오시는 지지자분들 모두 연승과 함께 조심히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파모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바스템 더비가 될 예정인데요. 그 울보 세라핌 선수가 부천전엔 대활약하고 특유의 건치 미소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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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분들 부천 맛집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